어쨌든 오늘 참석해주신 저희 독자님 분들과 또 그 외에 우리 이승주 박사님도 독자님이시니까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중국, 미국 간의 무역전쟁 시즌2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정말 그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카드를 또 내놓을지, 그리고 또 요즘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고, 또 그 시장도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 사안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딥시크도 저희가 한번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질문을 제가 드리고, 그 외에 이제 한 30분 정도? 뭐 30분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질문 있으시면 또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제가 한 네, 가지만 지금 이승주 박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네, 딥시크로 유명해진 네, 그 퀸트 투자 쪽 네,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혹시 우리 이 박사님 다른 분들 좀 질문 받아주실 수 있는지부터 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관련해서 퀀트 투자 관련해서 Q&A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제너럴한 놀리지 정도는 예, 가능할 것 예. 네, 같습니다. 근데 그 네, 회사가 어떻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냥 지금 이 사진보다 그냥 얼굴이 나을 것 같아요. 사진 보고 얘기하니까 좀 어색한데. 시진핑과 아직 트럼프가 대화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화 통화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트럼프는 뭐 조만간 할 거다 했다가 또 안 할 거다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조만간 통화를 통해서 어떤 협의를 할까요? 지금 중국도 뭐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지금 WTO의 제소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며 나름 압박 카드를 던지곤 있는데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약하다, 중국의 대응이.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오히려 좀,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그 예상대로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는. 우선 첫째는 트럼프가 그 60% 관세를 더 부과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들어가고 10% 관세를 증가시키는 걸로 지금 그 조치를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중국의 10% 관세를 때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를 지금까지의 관세에다가 더 덧붙인 거죠. 그럼 지금까지의 관세는 어떤 관세냐 하면은 트럼프가 일기에 징벌적 관세를 하고 그걸 바이든이 계속 유지를 했고 여기에 다시 10%를 올린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낮은 관세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가하고 있는 이 징벌적 관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0%를 더 부과한다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의 그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데미지가 엄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손해가 크냐, 중국의 손해가 크냐를 따질 때 중국이 큽니다. 음, 그러나 미국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는 피해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는데, 이제 제 어림짐작으로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받은 피해를 합친 것만한 피해가 올 겁니다. 아마도.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종의 잽을 던진 거고요. 그 다음 지금 그 멕시코나 캐나다에 하고 있는 행동은 일단 큰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이게 트럼프 스타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만족시켜봐. 이런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난번 그 트럼프 일기에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준비를 또 해왔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잽을 던진 거고, 중국이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이야기한 후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는 시행을 한 그 순간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하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분을 맞추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음. 너희가 우리한테 트럼프 관세를 때린 그 순간 우리도 반격했다. 이제 이런 모양새를 만든 거고요. 제3자가 볼 때는 우스운 일일지 몰라도 중국 문화에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중국이 근데 그 맞대응을 했을 때 뭐 석유나 이런 상대적으로 미국이 덜 수입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먼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예.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대화의 협상의 여지를 크게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그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협상을 하자, 좋게 말로 하자, 이 스탠스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차 무역전쟁에서도 그랬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규모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거 뭐 그 보복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미국이 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좀 달래고 싶은 거지 음, 지금 싸우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그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때린 품목을 보면 뭐 가장 먼저가 이제 에너지 그리고 이제 식량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 뭘 의미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차피 미국하고 만일 한 번 붙게 된다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이제 국가 전략 물자가 있습니다. 전략 물자라는 건 중국 입장에서 이 물자가 공급되는 길이 막히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것을 전략 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전략 물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석유, 그게 식량,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제품 같은 거예요.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만일에 그 싸우게 되면 어차피 미국으로부터 못 가져오는 거. 미국산 석유. 만일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미국이 우리한테 공급 안 할 거. 미국의 식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세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국의 타격을 덜 하는 방법으로 간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우리는 너희가 그 전략 물자를 공급을 안 해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걸 말로 하지 않고 이런 조치로 표현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지금 WTO에 그래도 이거를 이제 제소를 해서 게시를 절차가 밟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WTO에 이렇게 재빨리 하게 된 어떤 이 행위를 봐서는 이거 그냥 당신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대외적인 어떤 신호 이런 걸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국을 WTO에 제소를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큰 안목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논리 중에 큰 논리가 다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쌍무 협의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 니들 이렇게 해. 뭐 멕시코 니들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대1로 협상을 하거나 그 요구를 내놓잖아요. 그건 미국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중국이 계속 해오는 주장하는 건 다자주의잖아요. 여러 나라가 같이 상의해서 정해야 된다. 이고 그 큰 전략의 일환으로 WTO의 제소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실효는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WTO에서 퇴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WHO를 퇴출하면서 WTO는 퇴출을 안 해서 그나마 좀 그 이성을 찾고 있다. 내지는 참모들이 그거는 쌓아 말린 모양이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WTO에 제소를 한 행위는 중국이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의 다자주의에 의한 명분 싸움.
이거고 실효에 대한 기대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이제 구글 플러스 뭐 다양한 미국의 그 서비스와 관련해서 반독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압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압박용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 조사를 해서 IT 업계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들,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될까요? 중국이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제재를 받는 게 괴롭지,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과 협력하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원하는 일이죠. 그러면 지금 하는 제스처를 보면 그게 뭐냐? 예를 들어 구글. 실제로 구글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안 하죠. 그리고 구글에게 중국이 종속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홍몽. 영어 이름이 하몬인가요? 그 홍몽 OS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도 지금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 반도체 회사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마이크론인가요? 네, 마이크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이크론이 만드는 제품은 95% 이상 중국에서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로 충돌이 난다면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을 사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구글을 조사하겠다는 거는 그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도 이제 안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게는 실효성이 없거나 어차피 극복해야 될 대상. 그거를 이번 조치에다 집어넣음으로써 명분은 세우고 실제로 자기들이 받을 데미지는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딥시크로 넘어가면 지금 딥시크가 챗 GPT보다 훨씬 여러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더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반도체 그 칩을 사실상 중국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회로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딥시크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제품입니까? 아니면 좀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회 수입을 했을 가능성,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아니 전문가이신 이승주 박사님 앞에서 딥시크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 그냥 그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은 전문가 앞에서 주름 잡기가 좀 뭐하니까 좀 그 외에 비기술적인 요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 기사들 나오고 시장의 반응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팩트만 가지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딥시크가 예를 들어 오픈 AI의 기술이나 서비스보다 우수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자이언트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은 지금 딥시크를 월등하게 기능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인 영역 안에서 비교했을 때 딥시크가 테크 자이언트들이 만든 AI에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뭐 월등하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큰 쇼크를 줬던 거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 비행 코스트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 보면은 코스트가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학습 비용에서 많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코스트 구성 부분을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딥시크가 코스트가 적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눈 튀어나오게 큰 차이를 보인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딥시크가 큰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딥시크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접근 방법을 썼어요. 뭐 예를 들면 강화 학습을 한다든가 코딩을 하는
그 코딩 랭귀지의 수준을 뭐 거의 기계어에 가깝게 낮춰서 아주 적은 리소스만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숫자 처리해서 자릿수를 데이터를 굉장히 적게 점유하는 그런 포맷을 써서 컴퓨터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 원인이 딱 하나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딥시크가 자기가 만일에 그 싱가포르를 통해서 그렇게 뭐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엔비디아 GPU를 뭐 10,000개, 50,0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머리를 그렇게 동여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싱가포르를 통해서 수입을 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미국의 그 기업인인데 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죠. 그냥 소문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확인하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봤더니 되더라.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딥시크가 한 기술의 평가는 현재 떠드는 건 좀 지나치게 많이 과대평가해 주는 측면이 있다. 둘째는 딥시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그 챗 GPT에서 뭐 훔쳤을 것이라는 둥, GPU를 뭐 어디서 훔쳤을 거라는 둥, 이런 것은 조금 지나친 추정 같아요. 그랬을 이유도 없고 안 그랬을 그 개연성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트럼프가 이 딥시크가 나왔다는 발표 직후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는 우리가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 오픈 AI 관련한 기술 수장들 쫙 모아가지고 또 엔비디아 젠슨 황도 부르고 해서 이제 딱 우리가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서 강국으로 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날 딥시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쿨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뒤에서는 쟤네 저거 우리 반도체 엔비디아 거 쓴 거 아닌지 좀 조사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 딥시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박사님은 그런 여러 가지 멘트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또 걸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오픈 AI는 본인들의 그 러닝 모델 같은 거를 좀 거기서 훔쳐온 게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보는 것, 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일단 그 올트만이 오픈 AI가 딥시크를 그 고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투쟁할 만한 대상이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증명하기도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큰 안목에서 보면은 이렇게 AI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스타게이트의 당위성이 도전받지 않겠죠. 이번 그 딥시크에 보면 그러면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제재에 의해서 충분히 효율이 높은 그런 고성능의 CPU를 못 썼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저성능 GPU를 써서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종속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기사에 외신에 보면 트럼프 이게 내각들이 그 딥시크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쳐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딥시크 이슈가 앞으로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의 또 분쟁을 초래할 거다 이런 외신들이 계속 나와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지금 알리바바가 자기네께 딥시크보다 훨씬 좋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중국 내에 AI 기업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거기서 뭐, 이번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다 개방을 했으니, 네. 그거를 다 가져다가 자기들 또 이식하고, 그거보다 또 더 나을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할 텐데, 뭐, 앞으로 딥시크보다 성능이 좋은 것들이, 뭐,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쪽 측면에서는 좋다, 저쪽 측면에서 좋다는 것들이 마구 나올 텐데, 미국이 잠시 히스테리 부리는 거거나 과장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딥시크의 논란은 좀 더 과대 포장된 것이고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심각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지 않을 것이라 보시는 거죠, 미래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딥시크가 의미하는 가장 큰 거는 네. 미국의 기술 제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 둘째는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기술 중에 배부른 기술과 배고픈 기술 이렇게 좀 이름 붙이고 싶은데 배부른 기술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돈 많은 대기업이 인력도 잔뜩 넣고 이력서 예쁜 애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마구 투자를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 배부른 기술 개발이라고 부르고요. 배고픈 기술 개발은 몇몇 사람이 예를 들어 차고 같은 데서 자기네들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혁신이라는 것에서 보면 그 전자는 그런 혁신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직이 커지고 관리가 강하게 들어가면 기존의 사고 체제나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공무원식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어. 미국도 지금 한참 투자를 해. 우리나라도 AI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AI 육성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래서 뭐 그 국가과학기술 계획에 반영시켜서 뭐 예산 지원을 얼마 하고 뭐 이런 식이 되기가 쉬운데 그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거꾸로 이번에 그 딥시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됐던 원인, 젊은 애들, 상하관계 같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조직 문화, 그다음 아주 실질적으로 닥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유연한 태도와 노력, 거기에 집중하는 이것이 발휘된 걸 우리가 깨닫고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뭐 저희가 지정학적인 것도 잠깐 짚을까요, 그래도? 뭐 우리 박사님께서 책도 많이 내셨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그 안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김정은을 계속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쪽에서는 핵무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 억제하기는 어렵다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건 전 세계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제 우리와 그 미국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나 패스웨이가 얘기하고 있는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인 거냐 아니면 현실 인식인 거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정부 입장을 얘기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뭐 국무원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좀 막으려고 하는 걸 보면 그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현재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트럼프가 과연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치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워낙 트럼프는 지금 가자지구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뭐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은 사실상 거의 확연하게 보이는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뭐 날이 갈수록 더 공고하고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계속 일관되게 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뭐 타이완 통일 의도가 없다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국의 타이완 공격 또는 타이완 통일을 그냥 놓고 봐줄 것이냐?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하원이 모두 그걸 원하지 않고 미국의 국민이 원하지 않고 특히 미국의 군부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 트럼프 한 사람이 그거를 양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만일에 미국이 양해를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몰리고 있느냐 몰리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가 만일에 이렇게 지금 뭐 캐나다에 위협해서 원하는 걸 얻고 뭐 멕시코에 위협해서 원하는 걸 얻고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나가는 동안에는 중국에 대해서 그 타이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양해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있을 수 없겠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최근 들어서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큐레이션한 기사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없으니 한국인들조차도 핵무기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외신 기사가 좀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떠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외신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양가 내지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귀담아 들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일부, 소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나온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양해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러시아는 자기네들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 공격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판단 기준이 러시아 국경에 서방 군대가 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북한에 한국군이나 미국군이 들어간다든가 한국이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는 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러시아에게 차지하는 무게감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게다가 중국이 있죠. 만일에 정말로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Q&A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혹시 더 설명을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국어판에 보면 가장 최근에 중국과 한국이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중국의 그 외교안보 전문가가 그걸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이 FTA, 이거 중국이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국회의장이 베이징을 가서 또 중국 지도부도 만나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던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이제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렇다면 이 기회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거의 그 무정부 상태인데다가 특히 외교 안보 쪽은 함부로 정할 수도 없고 여야가 어떤 컨센서스를 이뤄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마구 흘러다니는 거가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곧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고 예상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최근에도 이제 뭐 기사 이코노미스트인가 거기서 그 CLCA를 단어를 썼다고 해서 뭐 막 그 미국에도 뭐 대만의 CLCA, 중국의 CLCA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실상 그들이 뭘 하든 우리랑 뭔 상관이냐. 우리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지 하면서 별로 양안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되게 논란이 되고 또 외신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 것도 중국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네, 아주 잘 알고 있죠. 아주 잘 알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한다는 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국제 정세나 그 파워 밸런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게 걱정이죠. 어디가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우원식 그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는 거는 과거 민주당이 했던 발언과 똑같아요. 그 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린 중국하고 잘 지내 경제가 좋아지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음, 정도의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네. 이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어떤 협조 상태에 있을 때는 다 좋죠. 근데 지금처럼 삐거덕거릴 때에 이때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는 중국 너희 아니고 우린 미국이야 이러고 딱 달라붙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 우리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미중이 지금 삐그덕거리고 충돌이 날 수 있는 상태라는 전제하에서의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좀 너무 나이브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럼 Q&A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네. 저희 함께 해주시는 우리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승주 박사님도 계시고, 백순윤 독자님, 이현래 독자님, 김영천 독자님, 김민진 독자님, BH 이병현 독자님, 초보 독자님, 뭐 많으시네요. 네, 이 기회에 질문 있으신 거 자유롭게 손 들으셔도 되고, 아니, 뭐 손을 들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스피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또 질문해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저희가 Q&A 한번 짧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승주 박사님, 뭐 아까 전에 얘기 많이 하시던데,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그냥 제가 느낀 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캐나다랑 멕시코의 그 관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갑자기, 물론 얘기는 계속 해왔지만, 그 시점 자체나 뭐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제 뭐 마켓에는 쇼크로 작용을 했죠, 확실히.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뭐 한 달 유예를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유예지 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여지를 남겨두고 그래서 그 뭐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마인드죠. 그러니까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 내지는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북미 FTA를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는 느낌? 미국 내에 그 바이든이 원했던 것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북미 FTA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뭐 이런 마인드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딱 멕시코, 캐나다를 딱 집어서 했었던 이유가 물론 이유는 뭐 만들려면 펜타닐 이런 걸로 얘기를 해도 되죠. 그리고 그 펜타닐 자체도 어차피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캐나다랑 멕시코를 터치한 이유가 결국은 중국에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런 생각은 너무 음모론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좀 너무 오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이 저도 이제 그게 문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과연 메인일까? 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 박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확신은 아닌데요. 확신은 아니지만 이제 아마도 이런 것 같다라는 한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언행, 그리고 트럼프 캐비넷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캠프에 있는 브레인들이 과거에 했던 언행들을 조합을 해보면 근본 출발점이 아마 이거인 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름 붙이기를 로컬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에 대응하는 로컬리즘. 그래서 경제산업적으로 얘기한다면 글로벌 마켓으로 큰 넓은 전 세계 시장을 뛰고 하는 그런 기업 활동이 아니라 그냥 동네 또는 커봐야 자기 주 정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 또는 이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이 막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좋은데 대부분의 그 미국 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한테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에 잡이 많거나 우리 동네에 있는 술집이 잘 되거나 우리 동네에는 슈퍼가 잘 되거나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이 잘 되거나 이게 중요한데 제가 로컬리즘이라고 부르는 로컬 이코노미에 대한 배려 또는 서포트 이런 게 과거에 미국에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정책, 이들을 위한 가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해외 파병 같은 거 싫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있는 그런 로컬 커머스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죠. 인접 국가이면서 미국의 비즈니스들이 공장을 주로 태국과 멕시코에 가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세를 많이 때리면 캐나다의 싼 인건비 또는 싼 코스트를 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로 갔던 공장, 제조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오라. 라는 그런 것이 이제 정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제인가요? 그 미국 새로 그 재무부 장관 된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중국에 대해서도 아마 거의 유사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정책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승주 박사님, 그 딥시크 관련해서 좀 저희한테 나눠주실 만한 인사이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요 딥시크 어떻게, 전문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리고 그냥 딥시크 플러스 원유 전망도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유가 왔다 갔다 정말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일단 원유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네. 세틀다운 되는 느낌이 강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웨스트 텍사스, WTI 원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플럭추에이션이 있었긴 한데, 네. 브렌트만 보시면 그냥 WTI가 브렌트는 2.3% 떨어지더라고, 전날. 그쵸? 예, 뭐 그냥 네.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셰일 가스 이런 것들이 아직 맥시멈까지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미국 오프쇼어 채굴하려고 시추공 뚫고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프로젝트들이 다 죽었어요. 트럼프가 막 푸시를 하는데도 기업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 그냥 1, 2년 전망, 1, 2년 뚫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한 몇 년 계속 큰 프로젝트로 해서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포sil 퓨얼 계통이 계속 발전할 여지가 있느냐라는 장기 플랜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거티브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뭐 되게 불확실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방향은 잘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있는 그냥 뭐 정책으로서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동시에 현 정부에 맞춰주고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그 리제너러블 에너지 쪽으로는 덮을 수 없는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시크 관련해서는 딥시크는 제가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딥시크 같은 경우는 기술 자체는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 조금 저비용 쪽으로 특화돼서 옵티마이즈 된 기술에 하고 많이 놀랐죠. 근데 여기서 더 딥시크가 어떤 쇼크를 그 시장에 쇼크를 자극했던 거, 이거를 오픈소스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소스로 오픈을 했다고 해서 이걸 API를 오픈한 거랑 오픈소스로 그 코드를 오픈한 거랑은 전혀 다른데 이제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API는 오픈 AI에서도 API는 오픈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앱도 만들고 뭐 앱스토어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 관련된 많은 뭐 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특화돼서 뭐 그래픽스 쪽으로 아니면 뭐 계산 쪽으로 뭐 뉴스 쪽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API고 그게 아니라 그 오픈 AI 같은 그러한 거대한 그 챗봇, LLM AI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소스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큰 GPU 팜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하면 오픈 AI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딥시크랑 비슷한 수준의 AI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뭐 다음, 한국에 또 뭐 카카오. 뭐가 있을까요? 뭐 카카오 이런 곳들도 투자만 하면 그 레벨까지의 기술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이 그냥 일단 거기서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 격차라는 것을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같은 설명하고 싶었던
거를 그냥 먼저 중국 딥시크가 풀어버린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픈 AI 정도의 레벨까지 가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투자와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전기. 그게 그래서 스타게이트의 핵심은 뭐 GPU도 아니고 그냥 에너지예요. 그 GPU 팜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구축하는 게 GPU 만드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소스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기술로는 그냥 기름 떼가지고는 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금 현재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다이렉틀리 다시 뉴클리어 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 환경까지 생각을 한 에너지 플란트를 하려면 다시 리제너러블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지금 플랜만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머스크도 쟤네들 돈 없어 이런 식으로 빈정될 수 있는 거고, 그 플랜 자체. 근데 그 핵심은 에너지예요. GPU고 뭐 오픈 AI 기술이고 딥시크고가 아니라.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코스트 면에서 딥시크가 어떤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오픈 AI처럼 돈을 내고 쓰는 프로덕트가 아닌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싸게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용 얘기는 트레이닝을 하는데 쓰는 GPU나 뭐 이런 것들 대신 그 애큐러시는 많이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만큼 그 스킵 해가면서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퀄리티를 가진 결과물을 내놨다. 그 비용으로. 이 얘기는 소비자한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져다가 작게라도 내 PC에서 아니면 작게라도 우리 조그마한 회사에서 우리의 목적에 맞는 AI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다. 근데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그런 식으로 가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는데 이제 그건 망가졌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물론 애큐러시 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게임 체인저라면 게임 체인저인데, 오픈 AI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상당 부분이 망가졌고, 그렇게 되면은 비즈니스 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오픈 AI나 미국에 있는 AI 그룹들에서는. 그런 면에서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AI 기술, 특히 LLM AI 쪽 기술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뭔가 그걸 하고 싶었던 어떤 기업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캐피털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화가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화가 딥시크 소스를 가지고 와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쪽 인더스트리에서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일단 딥시크 쇼크는 그 정도가 제일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겠네요. 패권을 본인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판단 미스였던 거죠. 그건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건 본인들도 알 수 있을 거고, 뭐 계속해서 논문들 올라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국에 한 10년 전부터 그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임페리얼 칼리지 이런 그 공학이 강한 그런 학교의 중국 박사 과정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AI 관련 박사 과정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영국은 그 AI가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국은, 오픈 AI, 아니 그 딥시크에서는 네. 그런 유학생들을 쓰지 않았다고 또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부하고 갔었던 그 인물들은 또 화웨이나 어디 다른 곳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부에 또 들어가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는 또 뭔가 다른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중국 정부 시스템 이런 거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그 사람만 한 가지, 모아놨다고 해서 하는 네.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영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 유럽은 이제 기술이 뒤처지는 건가요? 왜 그쪽에서는 AI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발표되는 게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쵸? 글쎄요. 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영국에 있고요. 그쵸. 뭐 기술은
쳐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백그라운드 기술은 아직도 영국이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런데 이제 서비스화하는 그거를 하는 데는 돈이 드는데 영국이 이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음, 그것을 이제 팔아서 라이센스 같은 정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아직은 유럽,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디벨로핑 하는 것도 잘 되고 있는데 비즈니스로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음, 그렇게 조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바로 중국이 채가고 미국이 채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음. 쫄쫄 굶고 있죠. 박사님은 암호화폐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요즘 또 투자에서 핫 이슈가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예, 리플. 뭐, 제 포스팅이나 뭐, 의견 여러 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게 커런시로서의 역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고, 지금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들은 골드의 얼터너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죠. 뭐, 음, 이건 다 억셉트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크립토 커런시 인더스트리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걸 가지고서 뭐 본드나 그런 거를 하게 된다면 지금 그 메이저가 아닌 다른 얼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음, 정부 국채 이런 걸 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로 하게 되면 문제는 가치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런시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커런시 영역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전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런시를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치가 보존되지 않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게 변동성이 커런시의 역할을 하려면 1% 미만으로 돼도 뭐 거의 0.1% 미만으로 돼도 이게 불안한 커런시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10%, 20% 심지어는 얼트코인 같은 건 7, 80%까지 가니까 이것은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가치 보존이 안 되고 가치 보존이 안 된다면 국채로서의 의미가 없죠. 왜? 국채는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면 그것은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음, 그래서 뭐 크립토 커런시 자체가 망할 것이다. 뭐 며칠 전에 뭐 제로가 된다. 뭐 이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로 그냥 얼터너티브 골드 정도 레벨로 그냥 쭉 가고 그렇게 되는 크립토 커런시의 개수도 지금 현재에서 추가되기가 어렵지 않나. 뭐 도지코인이 있다고 해도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레벨의 어떤 믿음? 뭐 이런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저희 참가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양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아는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여쭤보고 싶은 게, 딥식 이후로 약간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도 망가지고 그랬던 게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앞으로는 얘들이 혁신을 못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딥식 이후로 약간 그 인식이 전환돼서 제재 하에서도 얘들이 미국하고 견주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 생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좀 있어서요. 현지에서 보였을 때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우방국들의 제재가 있어서 지금 딥식도 당장 이제 안 쓰겠다고 이제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재 하에서도 그걸 이겨내는 성과를 만들어낼 만한 그러니까는 기업이나 인력들이 환경이 그렇게 보시는지 좀 현장에서 그러니까 느끼신 바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딥시크가 아까 이승주 박사님 말씀대로 이 어플을 통한 서비스 부분하고 이제 오픈 소스하고는 이제 두 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플을 이용한 서비스는 여기저기서 막더라도 오픈 소스 사용하는 거는 아무 나라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중국의 현재 분위기는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양적 경제 체계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러다가 잘못되겠다 싶은 수준에 와 있고, 그 다음 새로 가겠다는 소위 신질 생산력으로 대표되는 뭐 기술 혁신을 통한 이 길은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의심이 많던 차에 딥시크가 나와서 히트를 쳐주니까 되겠다. 우리도 되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중국은
완전히 돼 있고요. 그 정부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여러 사회 전체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핀토토, 요즘은 테무라고 그래야 이제 더 알기가 쉬운 회사가 됐죠. 이 창업주가 원래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데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이커머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에 이 창업자가 중국에 있는 미디어하고 그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 또한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40세밖에 안 됐고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한 공산주의를 꿈꾸는 그런 좀 이상주의자랄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는 이렇게 그 오픈 소스를 계속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이번에 딥시크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지만 유사한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를 얻는다면 또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만일 팔로워들이 몇 사람이 나와준다면 중국 내에서도 과학혁신이 기폭제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천재소년 1000명 계획이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뭐 20세가 되지 않은 천재소년을 한 1000명을 모아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 거기서 뭔가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딥시크에 있는 애들 중에 그 천재 소년 프로젝트 그 대상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소년 천재 프로젝트로 선발이 돼서 화웨이에서 일을 하다가 딥시크로 옮겨가서 개발을 했고 1년 동안에 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8개를 내고 그래서 지금 그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그 95년생 여자애인데 걔한테 연봉 1000만 위안의 스카우트질을 했는데 지금 그 예스를 안 했다는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중국 내에 신화처럼 번져가면서 아, 이거 뭐 될 것 같다. 우리도 되겠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딥식에 네. 대해서 이제 아까 이성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딥식이 지금 이제 각종 그 딥식 서비스 자체는 뭐랄까 서방 쪽 나라에서 다 이제 좀 제재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저한테 업데이트가 온 게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라고 AI 모델을 좀 쉽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딥식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고 딥식의 오픈소스 모델을 내려받아서 내가 그걸 추가 학습을 해서 나만의 AI를 만드는 서비스인데 쉽게 만드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지금 딥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들어갔어요. 이번 달인가 지난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존과 지금 미국 정권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아마존에서 딥식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집어넣을 때 과연 미국 정부의 양해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딥식 모델을 다른 서방 국가들이 뭐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규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게 굉장히 어떤 AI 왜냐하면 지금 AI 모델이 공개된 게 생각보다 몇 개 없기 때문에 뭐 라마, 딥식 그리고 뭐 이제 LG에서 얼마 전에 만든 엑사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쓸만한 오픈 소스가 좀 아마 그런 AI 모델을 쓰는 비용에 있어서 좀 많이 혁신이 일어날 것 같고 뭐 딥식 모델을 갖다 쓰는 건 아무도 제재를 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철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삼성 SDI 같은 이제 중국이랑 필드에서 경쟁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뭐 지금 얼마 전에 BYD 부채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좀 중국의 업체들이 비용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만들 때 그 가급적이면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배터리 라인을 좀 공통화를 해서 여러 모델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친구 말이 자기 생각에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CATL은 모든 라인을 전용 라인으로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각
각 개별 제품의 효율도 올라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개별 제품의 성능이나 효율은 올라가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을 하는데 자기 생각엔 중국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관리 비용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두어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은 제 경험으로는 중국 기업만큼 원가와 가격 경쟁력에 신경을 쓰는 기업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다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그 중국의 그 기업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나 서방은 잘 오거나이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롤앤롤이 그 아주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각각 맡은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좀 하나 하려면 협조 얻어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매니지먼트가 기본적으로 원맨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대 기업이 있더라도 그 거대 기업을 움직이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회장이나 하여튼 뭐 그 오너나 이런 사람이 혼자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권한을 위양해 주는데 권한을 위양해 주면 그 위양된 분야에서는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해. 아래로 권한이 잘 안 가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 그 자회사가 만들어지든 부서가 만들어지든 라인이 만들어지든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 뭐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사람이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중국 조직에서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 따로 내지 이렇게 따로 그래야 돌아가요. 거기서 내가 왕이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이게 돌아갑니다. 그 대신 결과에 대해서 이제 혹독하게 이제 좀 평가를 해도 되죠. 피드백을 줘도 되고요. 저는 중국의 그 제조 공장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멘트 잠깐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살짝 곁들이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딥시크 관련해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 그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라이브러리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뭐 막을다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사용하는 것도 과연 막을까? 그럼 뭐 거기서 EU 쪽에서 조치를 하면 또 뭐 막을 수 있나? 뭐 그것은 거의 막는 거 불가능하고 막는다고 해도 이미 오픈소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돌려서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쓰는 건 큰 의미,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 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전기차 쪽에서는 확실히 오버 프로덕션이 맞고 정부에서 서포트했었던 돈을 좀 막 쓴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쪽에서 다른 산업 분야는 모르겠어요. 중국 내에서 그렇게 해서 오버 프로덕션이 일어났고 그런 오버 프로덕션을 이제 물량을 다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빼서 지금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데 그 마케팅마저도 그 오버 프라이스드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는 딜러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런데 실적은 안 나오고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계속 쌓여서 지금 이미 제조한 지 1년이 넘은 재고차들이 쌓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신차가 안 팔리는 차가 재고로 쌓여서 있는데 그거를 막 싸게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시작부터 반값 할인을 해서 팔 수는 없잖아요. 마케팅 측면에서. 뭐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도 위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향후 5년은 테슬라가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만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다른 그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 지금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나마 좀 능력이 되는 BYD나 뭐 이런 것들은 유럽으로라도 밀어냈지만 그나마도 안 되는 중소 전기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 내에. 그나마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BYD도 와 이거 되게 위험한데 그렇지만 덩어리가 크니까 중국 정부에서 쉽게 죽게 놔주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다시 돌릴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에서 몇 개 죽이고 부동산에서 몇 개 남겨놓듯이 정부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충분히 그 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 딱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 중국의 다른 인더스트리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를 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고 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도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맞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만 더 있으시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런 온라인 세션을 그래도 자주 좀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소소하게 모였지만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지를 해서 좀 잘 더 많은 분들 좀 준비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그때 좀 짚어야 될 사안들을 짚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 이거 이철 박사님이 조금 간단히 편집해서 유튜브로도 올릴 거니까 주변 분들 놓치신 분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다 함께 편안한 밤 보내주시고 네, 저희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